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90페이지입니다. 법인의 기관이죠. 일단 뭐 기관의 의의는 이런 거죠. 법인도 사람이니까 일반적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이게 뭐죠? 기관이다 해가지고 2번 기관의 종류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하나씩 봐야죠. 이에서 이제 이사가 나옵니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사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존재가 이사인데 57조에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죠. 90페이지 오늘. 그죠? 90페이지, 97페이지, 57조. 그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는 필수 기관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법상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뭐만 필수 기관이죠? 이사만 필수 기관이죠. 2번 이사에 임면해가지고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해가지고 저번 잠깐 봤는데 정관에다가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어떻게 이사를 면직할지를 반드시 규정을 둬야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원칙 2번 이사의 사회명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 아직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사항해 가지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이걸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지금 정관에 기재되는 것은 이사의 임면이죠.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직할 것인지 임면 방법을 기재하고요. 등기에다가는 뭘 기재하는 거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등기이사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 회사에서 그냥 뭐 어떤 직책, 뭐 직위로서 이사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말하는 이사는 설립 등기,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이사를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에 우리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하고 선관주의 의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민법은 뭐죠?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서 59조가 나와요. 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59조 1항을 보시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의 업무가 두 가지거든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이사가 각자가 대표하죠. 각자. 따라서 이사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뭐 과반수 이런 거 필요 없고 각자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비교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해 가지고 민법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울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사의 이러한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정관에 기재가 돼야지만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때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요 제3자는 모르는 제3자, 알고 있는 제3자, 선악 불문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뭐가 돼야 돼요? 기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기재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은 뭐가 돼요? 무효고요. 기재가 됐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좀 나열되어 있는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표권 제한에 얘가 나오는데 한번 쭉 보세요. 아 이게 대표권 제한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이 없다 무효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되죠?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판례는 뭐죠?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제 62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는 정관 또는 청의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특정한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사가 자신의 대리인을 을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특정한 대리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임을 할 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다면 이사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잖아요. 그죠? 네가 내 대신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이사가 되고 갑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식의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고요. 뭐 특정해서 네가 대전 가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상단에 나온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우측 오른쪽이죠. 이사의 주요 집행사안에서 대내적 권한해 가지고 58조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단독으로 했지만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사무를 집행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저번 주에 문제 바로 봤지만 작년에 지문으로 나왔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할 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으로서 사무를 집행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총 6가지 나오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막 머리글자 따서 외우고 막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정도죠.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직무 집행정지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법원에다가 어떤 청구가 있었냐면은
가처분을 해달라거나 또는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하면 이거를 뭐죠?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입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그 하단에 가처분의 요건해 가지고 제52조 이런 가처분에 대한 요건에 대한 규정하지 않고에 따라서 상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제 가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을 언제 하는지를 알려면 뭐까지 봐야 돼요? 상법까지 봐야 되는데 상법은 우리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뭘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지나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내용도 읽어보실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 임시이사와 특별대리 나오죠. 자, 이사가 끝났는데 기억할 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는 법인의 뭐죠? 반수이듯이 두어야 되는 뭐죠? 필수기관이고 이사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사는 뭘 하느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데 각자가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뭐죠? 과반수의 결정을 쓴다. 끝이죠. 그 다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기재를 안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요 제3자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대리권을 줄 수는 없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은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두는 거냐면요. 이사의 결혼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사가 없어요. 아니면 이사가 여러 명이었는데 누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요?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를 우리가 뭐죠?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뭐냐 하면 이사와 법인의 이해 상반행위죠. 이해 상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누가 선임돼야 됩니까?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친권자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라는 법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갑이라는 이사가 법인의 이사가 요 A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법인과 이사는 이해가 뭐죠? 상반되죠. 그죠? 법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어떻게요? 더 받는 게 좋고 이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뭐죠? 깎는 게 좋죠. 이렇게 이해가 상반될 때는 누굴 선임해야 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누구하고요? 특별 대리인과 계약을 함으로써 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법인과 이사가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될 사람이 누구죠? 특별대리인.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 뭐예요? 임시이사고요. 개념은 다르지만 어차피 이 사람도 그 범위에서는 법인을 뭐하게 돼요? 대표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도 뭐죠? 법인의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도 기관이고 대표고 법인도 특별대리인도 뭐죠? 대표고 법인의 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죠. 60조입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감사의 개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말씀드리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행해야 돼요? 대표기관에 행해야 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이나 임시이사나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니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지만 감사는 법인의 뭐가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감사행위가 이코로 법인의 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감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를 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임의기관이죠. 방금 읽어본 조문에 따르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둘 수 있다죠.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죠? 둘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고 임의기관이라는 거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의 감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1번에서 법인의 재산사항이죠. 감사가 뭐라느냐? 법인의 재산사항을 뭐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업무 집행이죠.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3번 해가지고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사원총회 보고하려면은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을 테니까 4번 위에 보고를 위해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럼 다 했어요. 감사란 대표기관이 아니고 또 필수기관이 아니라 뭐죠? 임의기관이다. 감사는 뭘 하느냐? 재산사항과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총회나 주무관청에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하고, 이러한 총회의 그 문제점을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도 사원총회를 뭐 할 수 있죠? 소집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은 뭐 여기까지 구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서만 끝납니다. 대표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인 것에서 시험을 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5번 해가지고 사원총회죠. 제가 사원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흔한 사원이 뭐죠? 주주. 그래서 영리법인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주주총회라고 한다. 그래서 사원총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요? 주주총회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의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사원총회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 여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는 뭐가 있냐면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도 임시의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원들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원총회를 이사에게 소집할 것을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사원총회는 통상총회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뭐가 있죠?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집합니까? 이사가 필요하다면 소집하고요. 또 감사도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죠? 소집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좀 격려하시면 되고, 3번 사원총회 소집해가지고 일단 71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96페이지 중간에 71조죠.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이죠. 언제까지 소집 통지해야 되냐면 1주 전까지 소집해야 되고,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죠. 일단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뭐죠? 통지해야 되는데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죠. 첫째,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주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간은 단축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죠? 연장할 수는 있다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충의 권한에서 68조 나와 있는 당연한 얘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원충의 성립과 결의사항에 나오는데, 일단 1번 총회 성립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석하면 사원총회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원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사원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되죠? 2명.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는 말이 뭐였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사람의 집합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2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립되려면 몇 명이에요? 2명. 그 다음에 이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이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설립할 때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명만요?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판례가 1인 회사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2명 이상 필요하지만 1명만 있으면 뭐죠?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입니다.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이때는 몇 명이냐면 2명 이상입니다. 의사종족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라는 것은 상의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명이면 뭐 할 수 없어요? 회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몇 명이요? 2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의하기 위해서는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과반수입니다. 원칙적으로 과반수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할 몇 명이 필요하죠? 2명 이상이 필요하고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죠?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총회 성립해서 2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2번 결의사항은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3번 결의권이 나오는데 73조 1항입니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이 평등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분이 60%다. 그럼 그 사람 의결권이 뭐예요? 60%. 나는 지분이 뭐죠? 10%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결권은 뭐죠? 10%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리법인의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고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뭐가 돼요? 결정이 되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은 의결권이 뭐죠? 평등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투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의결권은 뭐죠? 평등하고 똑같은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사망인데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1항의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정관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불평등하게 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 내용이 다른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들은 의결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가 않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의결권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뭐예요? 평등하다. 다만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결의 방법과 의결 정적수가 나오는데 원칙이 뭐죠? 과반수입니다. 다만 밑에 예외가 있어요. 1. 임의예산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그 다음에 2. 정관 변경은 뭐죠? 3분의입니다. 그래서 결의의 경우에 원칙이 뭐죠? 과반수인데 임의예산 해산 결의를 할 때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요.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산 결의는 4분의 3, 정관 변경은 뭐죠? 3분의 2다. 기억해 두시고 만약 좀 나머지 따로 기억할 것은 의결권은 원칙이 뭐죠? 평등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사원권 해가지고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갖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1번 해가지고 공익권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자익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익권이라는 말은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의권을 말하고요. 자익권은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의권을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이 56조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다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옵니까? 상식과 반하죠. 우리가 주식 팔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주주의 지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죠. 또 주식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주주의 지위는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상속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유경재단이다 그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유경수 여사가 맞는 건가요? 근데 그게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경재단의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박근혜 씨, 박근령 씨, 박지만 씨, 그 3남매가 서로 주고받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상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뭐 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도 없고요.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밑에 나오는 판례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규약 등으로 정관 등으로 양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지만 정관 등으로 뭐 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5항에서 법인의 주소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정관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게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 즉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는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는 재단법인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총회다 이런 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은 재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저번 질이잖아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예요?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죠.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고, 재단법인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으니까 사원충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법논리적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뭐 할 수 없죠?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는 2번 해가지고 사단법인의 뭐죠? 정관 변경해서 가능한데, 하단에 보시면 한계에서 1번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입니다. 2번 목적 변경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본질에 반한다면 뭐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죠.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목적 변경할 수가 없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비영리법인을 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영리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영리법인을 없애고 새롭게 뭘 만들어야 돼요? 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을 영리 변경으로 변경하는 목적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고요. 넘겨보시면 만약에 변경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경 금지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에요? 3분의 2 이상. 다만 사단법인의 기본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반하는 정관 변경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 뭐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관 변경은 뭐죠? 3분의 2 찬성이다. 끝인 거죠.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죠? 재단법인입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전제가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에서 민법의 규정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죠. 다시 말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미리 정관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뭐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하나 만들면서 정관을 마련하면서 거기다 뭐죠? 미리 방법을 따로 뭐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사는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이 운영하다가 뭐 피치 못해서 뭐는 해야 돼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도 정관사항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관을 절대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이사도 못 간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명칭이나 또는 이사는 갈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은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두 번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을 이런 경우 있을까요? 제가 재단법인을 뭘 만들었냐면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공익법인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통일됐으니까 굳이 통일 문제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목적 달성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재단법인을 꼭 해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만은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목적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세 가지입니다. 정관 변경 방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재단법인도 예외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뭘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 허가가 허가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기억나시나요? 허가 인가의 차이점이 뭐였죠? 법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인가. 해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허가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법에는 허가라고 나와 있지만 뭐로 이해합니까? 인가로 이해하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주무관청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뭐죠?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문제 나옵니다. 우측에 기본재산의 처분과 편입과 정관의 변경입니다.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걸 잠깐 볼게요. 다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서 그런데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81페이지 오시면 40조 해가지고 정관의 기재사항이 나오죠.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이죠. 그죠? 지금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뭐예요?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뭐라서 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뒤로 올게요. 자, 101표 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취득을 하든지 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자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1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기본 자산이 얼마가 돼요? 1억 5천. 자산이 변경되는 거죠. 아니면 자산이 뭐예요? 1억이었는데 그 자산 중에 5천만 원짜리 땅을 팔았어요. 그럼 자산이 뭐가 돼요? 5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 재산을 취득하든 기본 재산을 처분하든 결과적으로 자산에 뭐가 이루어져요?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자산이 변경되면 결국 무엇도 변경이 되는 거죠? 정관도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관 기재사항에서 자산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허가가 없었다면 그 처분 취득 자체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관의 자산에 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재산을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초래합니까?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 태도입니다. 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내용입니다.
작년도 문제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 경매 절차에 매각됐어요. 그러면 경매든 뭐든 기본 재산이 뭐가 된 거죠? 처분된 거죠. 따라서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주무관청이가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비영리법인하고 거래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 사무실 차린다 그래 가지고 그 인티를 공사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돈을 안 줘요. 그럴 때 이 채권자가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간들, 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뭐 하려면요? 경매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가전은 개편이라고 얘네들 절대로 뭐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내줘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법인과 거래했다가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이라 거래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절대로 비영리법인하고는 뭐 하지 마세요? 외상거래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영리법인이 뭐냐면 뭐 고아원이다. 그죠? 아이들 고아원이란 말을 요새 쓰나요? 아무튼 고아원이다. 그러면 고아원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식자재를 납품했단 말이죠. 근데 고아원에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줘요. 안 준다는 이유로 고아원 재산을 뭐 하려면요? 경매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못 내줘요.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허가 내주는 바람에 고아원이 뭐가 돼버려요? 경매가 되면 그 보호받던 아이들이 뭐 하게 돼요? 풀뿌리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뭐가 돼요? PD 수첩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신중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논리가 생긴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수험전은 요거죠. 기본 재산이 처분되면 무엇을 초래합니까? 정관 변경을 초래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2번 사원충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자, 정관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노란색. 근데 이놈들이 뭘 잘못 쳐먹었는지 명백히 노란색이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뭘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정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써 있는데 사원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노란색이 아니라 뭐라고요? 빨간색이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뭐예요? 정관 해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정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데 사원총회에서 노란색이 아니라 뭐죠? 빨간색으로 뭐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결국은 정관을 변경하는 거죠. 정관을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 아니라 뭐로 바꾼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것도 정관의 변경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런 것은 뭐죠? 무효니까 구성원인 사원을 구속하지도 않고요. 법원도 뭐 하지 않습니까?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뭐예요? X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실질적으로 뭘 초래합니까?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뭘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뭐예요? 무효니까 구성원이나 법원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구속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저번주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약관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자치법규다. 따라서 정관은 법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성원들에게 뭐가 발생해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후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 후에 가입해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정관 변경은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어딨나요? 지웠나요? 아무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안 하면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악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고 이게 올해 시험 문제인데 뭐 어차피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5개 지문들을 조금씩 뭐예요? 바꿔서 그냥 계속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될 부분인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법인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법인이 소멸인데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해가지고 법인은 그 청산이 종료된 때 권리 능력이 뭐죠? 상실됩니다. 그럼 법인이 소멸된다는 말은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상실된다는 얘기인데 그 상실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청산이 종료된 때예요. 다시 말하면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모두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뭐 해산 결의 신고를 했을 때 X, 뭐 이런 등기했을 때 X. 언제입니까? 청산 사무를 실질적으로 끝냈을 때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뭐죠? 상실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죠. 2번에서 법인의 해산입니다. 일단 1 내가지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 사유가 나오는데 1, 2, 3, 4 당연한 거죠. 1. 존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파산했을 때 4. 설립허가가 취소됐을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공통된 해산 사유가 되고요. 2. 사단법인만의 특유한 해산은 임의해산,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상이죠. 재단법인 이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뭐가 없어요? 사원이 없고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만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데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시게 3번 법인의 청산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해산 사유가 생기면 이제 법인은 뭐로 바뀌냐면 청산 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면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뭐 새로운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끝낼 거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뭘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는 청산법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이해가지고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면 그때는 그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게 판례죠. 그 다음에 3. 청산법인의 기관에서 청산이 나와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청산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법인이 원래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있었고요. 또
감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사원 총회가 있었죠. 근데 해산을 통해서 이 법인이 청산법인이 되면 이제 이사는 뭐가 되냐면 청산인으로 바뀌어요. 감사와 사원총회는 그냥 계속해서 뭐예요? 감사고요. 사원총회도 계속 뭐죠? 사원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면요. 법인의 이사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해산하게 돼서 청산법인으로 바뀌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고요. 이사가 명함만 새로 파면 돼요. 이사가 아니라 뭐로 파면 돼요? 청산인으로 파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맨 위에 청산인이죠. 청산인은 뭐냐? 청산법인의 대내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이사하고 하는 일이 똑같고요. 그다음 박스 밑에 4번 청산인의 선임 및 회의에서 1. 법인의 청산인 해가지고 읽어보면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뭐죠? 청산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가 뭐죠? 청산이라고 명함 하나 파면 되고요. 요것만 바뀌고 나머지 감사도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사원총회도 계속 그 임무를 뭐죠? 수행하게 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에서 청산인의 직무 권한에서 청산 사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청산 사무는 1. 해산 등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 결의라든 해산 사유가 있든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사는 또는 청산인은 뭘 해야 됩니까? 해산 등기를 해야 하고요. 끝이고 그다음 맨 밑에 2번 그동안 했던 현전 사무를 뭐 하게 돼요? 종결하게 됩니다. 현전 사무를 종결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우측에 3 해가지고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을 뭐 하게 돼요? 추심 받고요. 또 갚을 돈이 있다면 4번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 신고의 공고와 채굴 합니다. 그래서 88조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하게 해야 되겠지만 큰 틀을 기억한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해산 결의가 있으면 청산인은 뭐랍니까? 해산 등기라고. 그 다음에 현전 사무를 끝내고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고 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준다. 다만 주기 위해서 채권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채권 신고해 줄 것을 공고하거나 채고를 하고요. 하단에 4번 그 채권을 뭐 하는 거죠? 변제하게 되면 청산 사무가 뭐죠? 종료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번 해가지고 자녀 재산의 인도가 나와요. 그래서 받을 돈은 받고 갚을 돈은 갚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산이 남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정관으로 정해진 사람이 같습니다. 정관으로 정해졌다.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같습니다. 만약에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그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요 자녀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산이 나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국고로 그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설립자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재단 법인이 청산하고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는 재단 법인의 설립자가 그 재산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예요? X죠. 또 사원이 논아갖는다는 말도 없어요. 사단 법인의 경우에 자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사원이 분배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정관으로 정해진 자가 받고 없으면 유사 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남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국고로 뭐하게 돼요?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학이 문을 안 닫아요. 최근에 몇 개 대학이 폐쇄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수백여 개의 재산을 모아서 지방에다 뭘 만들었어요? 대학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증이 어떤 상황이죠?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형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보다 들어갈 대학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한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의 한 30-40%는 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립자들은 죽어도 뭘 안 해요? 문을 안 닫아요. 문 닫으면 그 재산이 뭐예요?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지금 정관으로 정해진 사람 같든지 아니면 뭐죠?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든지. 근데 마지막으로 남으면 누가 가져요? 국고가 갔으니까 제가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사회 환원하고 좋은 일 한다고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 대학이 뭐죠? 똥통이고 학생이 잘 입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내 재산을 뭐죠?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심정 그렇잖아요. 대학 문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작년인가 어떨 때 뭐 국회에서 절반은 설립자 가져가도록 법에서 입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의미가 없죠. 왜요? 절반 주는 것도 만족할 수 없죠. 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00원 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대학을 설립했으면 그 대학을 누구 거라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잖아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마 대학들 폐쇄되면서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쁜 짓을 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된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무조건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해요. 돈 생기죠? 팔면 그 돈이 뭐예요? 국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처분한다는 말이 꽁꽁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주든 뭐하든 간에 설립자에게 뭐예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6번에 가지고 파산 신청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해산 결의를 청산을 하게 되는데 빚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소국 재산이 더 큰 경우에는 청산인은 뭘 해야 되냐면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정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1항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저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뭐죠? 공고하여야 합니다. 우측에 맨 위에 이항 청산인은 파산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그냥 사물을 인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 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청산사무로 파산사무로 이해합니다. 파산사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산인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누구한테요? 파산관제인에게 파산사무를 인계하고 그 임무를 뭐예요? 종료해요. 그러면 파산사무가 아닌 나머지 사무는 누가 하느냐? 청산인이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이 이루어져서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면 이 파산관이 누가 선임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겠죠. 요 파산관제인은 뭘 하게 되냐면 파산사무를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파산사무가 아닌 나머지 사무는 계속해서 누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청산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청산이 하는 업무 중에서 뭐만 파산관제인에게 넘어가요? 파산사무만 파산관제인에 넘어가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영리법인이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는 대빵이 두 명인 거죠. 청산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파산관도 있고.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빌딩 같은 데 가보면 한쪽에서는 뭐죠? 청산인이 공고를 붙여놓고 한쪽에서는 누가요? 또 파산관제인이 뭐죠? 공고를 붙여놓고 막 둘 간에 뭐 알력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러고 또 뭐 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제인이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파산 사무만 파산관제인이 하고요. 나머지 사무는 정상적으로 누가 수행합니까? 청산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파산 선고가 있으면 그 모든 사무를 파산 관제인이 수행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7번째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해서 이제 청산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재산 누구한테 갔어요? 국고로 기속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청산 사무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등기하게 되고요. 또 주무관청에 뭐예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거죠.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이 뭐가 된 때요? 종료된 때예요.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되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다.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다 끝내야 비로소 뭐죠? 법원이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 해가지고 설립등기에서 설립등기사항이 나오죠. 자, 보자고요. 목적, 명칭, 사무소 요거는 정관하고 똑같아요. 4. 설립허가 연원일은 정관에 없고 뭐예요? 등기될 사항이죠. 5. 존립시기나 해산사를 정할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6. 차산의 총액도 무엇과 똑같아요? 정관하고 똑같아요. 7.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은 정관과 다르죠. 8. 이사의 성명과 주소 다르다 말씀드렸죠. 정관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사의 인면이 들어가고 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은 뭐 큰 의미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거 끝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4. 설립허가의 연원일, 그 다음에 6. 자산의 총액, 7. 출자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과 주소. 요 네 가지는 무엇과 다르다고요? 정관과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이것도 물론 처음엔 헷갈리는데 나중에 금방 극복하실 수 있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법인의 등기에서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더럽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9항에서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일단 벌칙은 읽지도 마세요. 벌칙은 뭐죠? 읽지도 마십니다. 그래서 사물화된 규정이고 감독인데 결국 37조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살아있어서 생존할 때 하는 행동들은 누가 감독합니까? 주무관청에서 감독하고요. 법인이 죽게 됐어요. 법인이 망하게 됐어요. 이때 해산 및 청산은 누가요? 법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법원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1등 그 기업이 뭐죠? 갑자기 서울지방법원 이게 이름 명칭 안 나네. 아무튼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 재판부의 그 자산 가치가 삼성 못지않게 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 다 어디로 옵니까? 법원으로 오고 법원이 이제 뭐 하게 돼 그것을 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무튼 평상시의 사물은 주무관청이, 해산 및 청산은 뭐죠? 법원이 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전에 할 때 우리가 개념 말씀드렸죠.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돼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 내용이고 판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라 그랬죠? 교회와 뭐죠? 종중.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사단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주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교회와 종중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은 없어요. 다만 무엇은 인정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당사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다. 둔상동 교회가 재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죠? 둔상동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죠. 왜요? 교회 자체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만약에 둔상동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명의를 소유자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냐면 둔산동 교회 자체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이상해져요. 둔산동 교회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뭘 가지지를 못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래요? 둔산동 교회 자체 이름으로 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가지가 아주 뭐예요? 불일치되어 있고 묘매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4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귀속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물권법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물권법이 자세히 볼 건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자체를 가질 수가 없으므로 그 소유 형태는 사원들의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로서 총유로 이해하고요.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지분 자체가 없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고요. 관두면 땡기는 것이고 교회를 간두면서 그동안 낸 헌금을 분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보존 행위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든 매매 같은 처분 행위든 다 목사님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고요.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어디에 볼 거냐면 다음 달에 물권법 총회에서 할 거란 말이죠. 정리해 볼게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고요. 따라서 그 효용 형태는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동소유 총유인데 총유의 뒤된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 다만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고 자세한 것은 어디세요? 물권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끝입니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113페이지 오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올해 문제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종중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종중에게 좀이라도 뭐가 돼야 돼요? 이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종중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중 자체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결의가 있더라도 아예 뭐죠?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중도 나왔고 농업협동조합도 나온 적이 있어요. 농협이 제3자 채무에 뭘 했어요? 보증을 줬다. 근데 그런 보증서는 행위는 농협에게는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일 수 없어요? 농협의 행위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더라도요?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요. 따라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초래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종중총회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예요? X다. 밑에 해설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러한 행위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제3자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종중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1번. 2번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물론 총유물의 처분이겠고, 3번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물론 당연한 거고. 5번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객체에서 물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